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럼바우의 객체지향 분석 기법 중 자료 흐름도를 주로 이용하는 것은 뭐냐? 럼바우 혹은 람바우죠. 요구 분석,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해서 모델링하는 그 기법 중에 럼바우 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객체, 동적, 기능 모델링이 있죠. 개똥이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했습니다. 순서도 암기하셔야 되고 각각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했던 내용을 기본 강의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객체지향 분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OOA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객체지향 분석, 그 다음에 객체지향 설계, 객체지향 구현이죠. 분석은 OOA, 설계는 OOT, 그 다음에 구현은 OOP,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객체지향 분석의 순서가 있죠. 요거 분석, 계획 다음에 분석, 그 다음에 설계, 구현, 테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분석과 설계와 구현은 폭포수명처럼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 객체 개발 순서의 중요한 특징이고, 그 분석, 객체지향 분석은 형식적인 개념, 형식적인 개념이 중요하죠. 형식적인 절차를 만들어내는 거고, 설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정의하고 상속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로 객체지향 개발 순서의 기본 개념이죠. 그런데 이런 순서의 개념이 폭포수처럼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랬어. 그죠?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분석입니다. 분석 기법은 우리가 람바우 기법이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데요. 람바우 기법의 객체 모델링,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 그 다음에 기능 모델링, 이 순서로 진행을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걸 개똥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개똥이. 자, 어떤 문제 영역이 있다고 합시다. 혹은 도메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개발을 요청해달라고 하는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학생이 학교에 간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교수가 학생을 가르친다. 이런 작업들의 내용들이 있겠죠. 이걸 이제 객체화시키고 프로그램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누구예요? 학생, 학교, 교수, 얘네들이 바로 객체가 될 수 있죠. 객체가. 그죠? 객체가 될 수 있고, 학생을 뽑아내면 학생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학생의 속성, 어트리뷰트, 기본적인 자료는 학번, 뭐 성명, 뭐 주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공부를 한다. 여행을 간다. 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객체를 얻어내고, 객체가 될 수 있는 걸 얻어내고, 거기에 대한 학번, 성명, 이건 뭐야? 어트리뷰, 속성이죠. 거기에 대한 메소드를 만들어내죠. 메소드, 기능, 함수들을 찾아내죠.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게 바로 객체 모델링 기본이야.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학생이 학교에 가는 건 맞는데 학교가 학생이 가진 않죠. 학생이 교수가 학생을 가리키는 건 맞는데 학생이 교수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러한 조건, 되고 안 되고 객체만 만들어 놓고 그 인간 현실적인 관계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따져봐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동적 모델링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료를 실제로 어떤 형태의 흐름을 갖는지 DFD, 자료 흐름도죠.
흐름도를 그려내는 이 작업을 우리가 기능 모델링이라고 한다. 일단 순서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 뭐 이것까지는 알 수 없어도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는 대강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객체 지향 분석은 문제 영역의 문제에서 형식적인 전략을 기술하는 단계다. 매우 중요하고요. 핵심이야 뭐냐고 물어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비즈니스 업무를 객체와 속성, 클래스와 멤버, 전체와 부분으로 나눠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는 거고, 이 학생이 될 수 있는 클래스를 찾아야 되고, 그 클래스 안에 멤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와 또 서브로 나눌 수도 있죠. 추상화시키고 구조화시키는 것들을 다 분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분석과 주요한 모델링, 클래스, 객체, 속성, 연산을 표현해서 문제를 모형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객체 모델링이고 분석의 핵심이죠. 객체 지향 관점, 모형 개발, 전후 관계, 객체 분류, 속성, 상속, 결합하는 것이다. 이런 핵심이 일단 분석이다. 중요한 건 형식적인 절차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은 객체 분석의 표기법으로 적합하다. ER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배웠죠. Entity Relation, 객체 지향 분석에 가장 표기법으로 적합하다. 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객체, 동적, 기능 모델링. 문제 영역에서 고되는 객체를 찾아내고 속성과 연산을 식별하는 단계다. 객체, 그 다음에 속성, 연산을 식별한다. 객체, 연산, 자료 구조를 표현한다. 자료 구조, 이게 자료 구조죠. 이게 바로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이라는 것은 행위, 상태, 조건, 이거 되고 안 되고가 있겠지. 학생이 학교에 가는 거 맞는데 학교가 학생이 가는 건 아니죠. 왜?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얘네들은 뭐니까? 하나의 객체니까 프로그램이잖아. 컴퓨터가 하는 일이잖아. 우리는 당연히 학생이 학교에 가는 거지만 학교가 학생을 간다는 조건도 성립되는 건 안 되는 건 아니라 프로그램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로 옮겨와서 객체가 만들어졌잖아. 그럼 현실 세계처럼 되고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파악하는 것이다. 모형, 행위 모형을 생성하고 사건과 상태를 파악하고 상태도를 만드는 거. 핵심. 얘는 상태도를 만드는 거야. 얘는 뭐야? 자료 흐름들을 만드는 거. 구분되죠? 상태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상태 다이어그램이에요. 조건과 활동을 표시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일을 표시하고 사건 추적도를 발생 관계를 설명한 사건의 흐름도. 여긴 자료 흐름도가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 조건, 행위의 흐름도를 그려내는 거지. 데이터의 흐름도는 여기입니다. 입출력을 설정하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 어떻게 데이터가 나가는지. 자료 흐름도, 이게 핵심이에요. 주로 나오는 파트라는 얘기예요. 제어 흐름, 상호 반응, 연산을 나타내는 과정이다. 기능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단계고, 자료 흐름도에서 기능이 정해지면 자료 흐름도의 바탕을 통해서 자료 흐름도의 기능을 통해서 입출력이 결정되고 자료 흐름도가 정의되면 이 기능에 대해서 정해지면 각 세부 기능들이 더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자료 흐름도 아닙니까? 네. 재학생과 결정을 최소화시킨다. 제한사항, 성능 등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순서 기억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는 건지 핵심들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내고 설명해놓고 이거 뭐냐? 자료 흐름도가 핵심이고 여기는 상태도가 핵심이에요. 여기는 객체 모델의 속성과 메소드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란 말이지. 설명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세 개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정적이 되겠고, 순서로 나열하라 그러면 개똥이가 되겠죠. 그 중에 이제 자료 흐름도는 기능 모델링에 해당되죠. 동적 모델링은 상태도, 상태 다이어그램, 그것이 나오면 되고, 객체 모델링은 속성과 객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객체 모델링이죠. 답은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선형 구조로만 묶인 건 뭐냐? 우리가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죠. 자, 기본 강의를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라는 건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자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조화시키느냐, 이 의미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컴퓨터에다 데이터를 저장해 놨다가 그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요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을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컴퓨터 메모리입니다.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메모리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다 각각 집어넣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일로 들어오면 일로 나갈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프린트 버퍼라든지 스트링 버퍼링 한다는 거는 바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나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밑에가 막혔어. 그리고 집어넣고 꺼내 쓰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다르게 쓰느냐? 프로그램을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쓸 때도 좋고 이렇게 쓸 때도 다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모습을 갖췄는데 한쪽으로만 입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입력할 수 있고 출력할 수도 있고 입력할 수도 있고 출력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져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 형태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나무 모양 같이 생겨서 이렇게 트리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는 기억 장수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완전한 그래프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 안에 사용되는 그 데이터들을 보관할 기억 장소들이에요. 이 기억 장소들을 어떻게 프로그래머나 어떤 시스템 관리자가 어떻게 정의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제한된 메모리 공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정의하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를 우리는 자료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검색도 정렬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렬한다는 이유는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죠. 어떤 자료를 찾고 싶다. 뭐 계산은 당연한 거지만 만약에 10,000명의 자료 어떤 자료를 찾고 싶다 그러면 그 자료를 순서화시켜서 검색을 해야죠. 그냥 검색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자료 구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냐, 이렇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좋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자료 구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얘기하면 이건 Q 구조라 그래요. Q. 그래서 먼저 들어오고 먼저 나가는 구조다. 그래서 FI, FO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스택이라 그래. 스택 구조. 다 같은 물리적으로 메모리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모양을 어떻게 관리적으로 쓰느냐, 논리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스택 구조다. 이렇게. 얘는 먼저 들어온 놈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꼴이죠. 우리가 왜 동전 같은 거 요즘에 잘 못 보는데 택시 기사들 가끔씩 동전을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잖아. 그래서 맨 먼저 집어 들어가는 거 하도 안 꺼내갖고 녹슬어져, 동전이. 맨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빠지는 그런 형태, 스택 구조. 이거는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간다. last input, first output. 요거는 어떤 거냐면 데이터들을 연결시켜주는 요거는 linked list라 그래요. 한글말로 연결 리스트 구조다. 여기는 포인트를 갖고 있죠. 여기가 3번이다, 여기가 8번이다, 여기가 9번이다 그러면 이 각 노드는, 이 노드라 그러죠. 이 노드는 그 다음 번지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이거는 어떤 구조다? 트리 구조다. 이래 트리. 왜 트리 구조라 그래? 이게 뿌리야, 뿌리. 거꾸로 들어있잖아. 뿌리를 들면 계속 가지치기로 나가잖아요. 트리 구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는 무슨 거로보다 그래프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형태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 관계 서로 1대1의 관계, 다 1대1의 관계죠. 얘와 얘 1대1, 얘와 얘 1대1, 1대1, 얘와 얘, 얘와 얘 다 1대1 관계, 얘와 얘 다 1대1 관계, 1대1 관계, 1대1 관계를 갖고 있는 얘네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선형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1대 다잖아. 1대 다. 1대 다. 이런 형태는 뭐라고 한다? 비선형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곳의 각각의 특징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분류상의 내용을 좀 보죠. 자, 보죠. 자료구조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자료를 저장할 거냐? 데이터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죠. 데이터와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 효과적으로 설계된 자료 구조는 실행 시간에 혹은 기억장치 용량 같은 자원을 최소한 이용함으로써 연산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형태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처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처리 방법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신중히 선택한 자료 구조는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걸 어떻게 선호냐에 따라서 메모리를 아낄 수도 있고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료를 조직하고 구조하여 연산하는 일련의 활동이 우리는 자료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구조는 컴퓨터 메모리 안에 있는 데이터 구조로서 그 데이터 간에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써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본 베이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형 구조는 어떤 거가 있었나요? 얘네들이 선형 구조죠. 하나씩 이제 자세히 배울 텐데 자료를 저장시키는데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의 대응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순차 구조와 연결, 이거 순차 구조라고 그러죠. 이런 걸 연속되어 있는 걸 얘는 연결 구조라고 하죠. 순차 구조는 삽입과 삭제가 자주 일어날 경우에 상당히 불편하죠. 그죠? 삽입 삭제는 이게 좋아, 이게. 떴다가 붙였다가 좋은데 얘는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 하나씩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 큐, 배열, 이런 형태도 배열이죠. 배열,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 이게 연결 리스트, 링크 리스트. 이게 선형 구조다. 비선형 구조는 지금처럼 이렇게 1대 N, 1대 2, 1대 2, 뭐 1대 3, 4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그래프 형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런다? 비선형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일단 비선형 구조와 스택이 뭔지 그림으로만 일단 이해를 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구분할 수 있죠. 메모리 안에 변수 기억 장치들의 관계가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비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어떻게 어떤 걸 써야 더 효과적이냐, 이런 형태를 다루는 부분의 자료 구조 구분해 보면 바로 선형 구조는 어떤 거다? Q하고 대Q. 여긴 트리, 그래프가 다 비선형이잖아요. 답은 두 번째입니다. 다음, 데이터 중보로 인해서 관계 연산을 처리할 때까지 예기치 못한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 뭐라고 하죠? 예, 이상현상을 말하죠. 이상현상. 그러니까 데이터가 집어넣을 때, 삭제할 때, 수정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 자, 이상현상에 대해서 기본 강의를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계, 스키마 설계라는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RDB. 우리가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세 가지가 있었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계층형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이제는 네트워크와 계층형은 빼버리고 관계형 데이터 모델만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설계할 때 우리는 유념해야 될 상황, 왜 이것을 잘 설계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잠깐 배우겠습니다. 그것이 관계 스키마 설계예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현실 세계에 가장 정확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를 결정하는 것을 관계적 스키마 설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라고 한다면 개념적 설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죠. 레코드 구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릴레이션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럼 릴레이션이 정해졌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30개, 300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 자, 개체, 이걸 개체라고 하죠. 학생이라고 하면 속성, 얘네들 속성이죠. 학번, 성명, 뭐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면 릴레이션을 구성한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이 ER 다이아그램을 가지고 우리는 릴레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불필요한 데이터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만약 학번이라고 하면 학번은 어떻게 됩니까? 중복이 돼서는 절대 안 돼. 그죠? 중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없어도 안 돼. 성명 여기는 중복돼도 돼. 여기가 막 주민 여긴 전화번호라고 점수라고 할게요. 점수. 점수도 중복돼도 돼.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 걸 정하고 만약에 여기에 중복된다면 혹은 여기 학번이 없다면 성명이 없다면 점수가 없다면 우리는 삭제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삽입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수정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점을 뭐라고 한다? 이상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컴퓨터 세계로 옮겨와서 이렇게 개념적 설계와 그렇죠?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를 통해서 테이블, 릴레이션까지 만들어냈으면 그것이 실제 상태로 현실 상태처럼 운영이 잘 돼야 되잖아. 그죠? 그것을 설계하는 게 스키마 설계라고 보면 돼요.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중복되는 건 있어야 돼. 여긴 중복돼서는 안 되고 여긴 중복돼도 돼.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안 하냐. 그걸 잘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속성들 간에 종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학번을 결정하면 우리 학번을 이렇게 표현해요. 학번을 결정을 하면 성명, 그다음에 학번을 정하면 점수. 성명은 학번에 종속되어 있고 점수도 학번에 종속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명을 점수로 종속하고 있지는 않죠. 얘네들의 관계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성명이 정해지면 점수가 정해집니까? 점수가 정해지면 성명,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면 내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면 그것이 기본키가 되는 거고 주민등록이 내 번호가 있다면 내 이름도 결정되고 내 신체 사이즈도 있고 내가 강의하는 과목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들은 주민등록번호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형태. 어떤 상품 코드가 하나 있다면 상품 코드가 유일하게 중복되면 안 되고 그 하나를 다 결정 짓는 거라 하면 그 사회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은 다 어디? 종속되어 있다. 학생이 있다. 학번이 있으면 학번은 다 그 학번이 정해지면 학생 이름이 나왔고 학생 이름도 나왔고 전공이 뭔지 주소가 뭔지 전화번호가 뭔지 얘네들은 다 종속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잘 설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고 하기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이 10,000명이 있어. 어떤 대학에. 그러면 그 학번을 가지고 모든 항목들을 종속시키죠. 그런데 그 학번이 중복돼 있어. 똑같은 놈이 둘이 있단 말이야. 둘이 있으면 안 되지. 왜 한 명이 그만뒀다 그러면 2개가 잘려나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 그래서 삭제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삽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찾지 못하거나 집어넣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효율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조그만 데이터. 효율적이라는 것은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별한 조치만 취해도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로 관계 스키마 설계가 잘못되면 불필요하거나 데이터 중복이 발생되고 특히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릴레이션의 조작 시 예상치 못하는 곤란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삭제, 삽입, 생신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학번 1번, 2번, 3번, 3번, 4번이 있다. 이거는 절대 중복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3번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어. 그럼 여기다도 집어넣고 여기다도 집어넣는데 삽입할 때 문제 생기잖아. 3번을 지우고 싶어. 얘는 이순신이고 얘는 홍길동인데 누굴 지우라는 얘기야 대체. 삭제 이상. 3번의 점수를 바꾸고 싶어. 여긴 70점, 80점인데 80점을 30점으로 바꾸고 싶어. 누굴 바꿀 거야? 얘를 바꿀 거야. 얘를.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삭제 이상은 임의 투플, 요 하나를 뭐라고 한다? 이제는 투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션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때부터 요거를 하나를 뭐라 그래? 투플이라고 한다. 투플. 임의 투플을 삭제했을 때 관계성, 얘도 지워지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안 돼. 이상현상. 삽입. 새로운 투표를 삽입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3번 뒤에 여기다 넣을 거냐, 여기 그냥 앞에 넣을 거냐. 이것을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어떤 3번에 대한 점수를 30점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걸 바꿀 거야, 이걸 바꿀 거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죠. 극히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데이터 처리가 프로그램이 되었을 때, 데이터 처리가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신뢰성 있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설계하지 못했을 때, 제대로 스키마 설계를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제약 설계를 못했을 때, 구조 설계를 못했을 때, 연산 설계를 못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런다? 어나멀리라고 하는 이상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상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규화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함수 종속이고, 함수 종속을 완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바로 정규화라는 걸 통해서, 정규화라는 것은 대부분 핵심 기술이 분할 기술입니다. 뭘 분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할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 삭제나 삽입, 상갱신 이상의 문제가 있지 않도록 우리는 표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건지, 종속 관계를 완벽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규화를 어떻게 해서 우리는 테이블들을 구성해야 되는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제 배워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컴퓨터 세계로 옮겨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교에 500명 학생을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로 옮길 거야. 그럼 똑같은 애가 있으면 돼? 현실 세계는 똑같은 사람이 없잖아. 쌍둥이 있어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도 없어야지. 그럼 둘이 똑같이 있으면 돼? 그러면 삭제하면 둘이 지워지고 삽입하면 두 개 바뀌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 설계를 잘못했을 때 중복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현상, 이상현상. 그때는 삽입도 삭제도 갱신도 이상이 되는 현상이다. 제한, 종속성, 변환이라는 건 크게 의미 없고 종속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현실 세계에 있는 학생을 데이터화 시켰지. 그러면 그 학생의 학번이나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지만 주민번호가 있다면 그 하나의 속성이 모든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이죠. 그걸 우리가 기본 키라고 하고 그거의 모든 다른 항목들이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은 안 되죠. 이름은 똑같은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학번, 보통 학생일 때 학번이 그 학번 이름, 그 학번만 뽑아내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나와. 이게 학번이 대표야. 나머지 다 종속, 그런 종속성이다. 자, 그래서 답은 첫 번째를 말하고 있죠. 다음 C클래스에 속하는 IP 어드레스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를 보고 A냐 B냐 C클래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잘못된 IP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IP 클래스 체계를 기본 강의를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P 버전 4, IP 버전 4라고 하는 주소 체계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컴퓨터에서 통신을 하려면 그 컴퓨터의 위치값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위치값이 바로 뭡니까? 주소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하나의 기계잖아요. 컴퓨터죠.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겠죠. 전화번호. 그것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인터넷 네트워크 상태에서 쓰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가 IP 버전 4라고 하는 겁니다. IP 버전 4. 자, 그래서 이 IP 버전 4는 총 32비트 체계를 갖고 있어요. 32비트. 주소 체계가. 자, 만약에 컴퓨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합시다. 통신을 하고 싶어요. 얘네들끼리. 에? 서로 통신을 하고 싶어요. 자, 이 상태에서는 전용선이니까 이때는 주소가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교환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교환기로 모든 통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0번,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4번. 그래서 각각의 컴퓨터의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전용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주소는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보내면 되는 거니까. 주소 찾아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우체국에 있는 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우체 편지를 잘 보내주기 위해서는 바로 우편 주소가 필요하잖아. 전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환기를 쓴다는 건 주소를 쓴다는 거고 주소는 바로 컴퓨터나 어떤 특정 기기의 위치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바로 인터넷 주소인 IP 버전 4, 32비트 이걸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가 0부터 1 가니까 그 주소는 몇 비트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비트는 안 되죠. 2비트는 00, 01, 10, 11 이렇게 4개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자 3비트면 어떻게 될까요? 000, 001, 010, 001, 100, 101, 110, 111. 요건 나중에 자료 구조 때 배우겠죠. 아, 나 이거 먼저 알고 싶다 그러면 자료 구조 가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0이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2고, 여기는 3이고 쭉 해서 7까지 컴퓨터에 부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5대면은 그 4번까지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주소 체계, 주소의 비트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주소는 몇 개다? 32비트. 그러면 32비트는 엄청 많은 거죠? 그죠? 쭉 해서 111. 이게 32개라는 거지. 이게 대략 몇 개 정도가 되냐면 대략 42억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처음 설계할 때 이 IP 주소는 야, 인구가 뭐 40억 정도, 40, 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당 컴퓨터를 하나 가져도 충분히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남아 돌겠다. 하지만 지금의 IP 주소는 컴퓨터가 쓰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쓰는 주소 말고도 혼자 돌아가는 서버. 그런 컴퓨터들이 무지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고 있다? IPv6로 가고 있다. 옆서 버전. 얘는 128비트. 이 128비트가 된다는 것은 주소 문제는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에도 주소를 주고 전 세계 사람 다 주고도 그래도 남아도는 그런 엄청난 수의 IP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형태는 대부분 여러분이 그 IP 주소 자체가 동적으로 할당받아서 써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부족한 현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P 형태는 어떤 모습을 갖췄는가를 살펴보죠. IP 버전 4는 32비트라 했잖아. 그래서 클래스로 구분합니다. 얘는 클래스에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E 클래스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A, B, C고 D와 E는 아직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요게 한 바이트죠. 이렇게 B 클래스, 여기는 C 클래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8비트씩이에요. 8비트씩. 8비트씩. 그러니까 이게 8비트라는 얘기는 요거 네모가 0, 1, 2, 3, 4, 5, 6, 7, 8. 그래서 어디까지? 111, 11111. 이게 숫자로 얘기하면 0번. 이게 255번이에요. 그래서 IP 주소를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주소로 128점, 35점, 51.11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숫자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15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수가 0부터 25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A 클래스라는 건 여기는 1000부터 0으로 구분을 하고요. 여기는 1, 0으로 구분하고요. 여기는 1, 0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트가 0이면 여기는 얼마? 1, 0이면 여기는 1, 1이면 뭐 0까지 굳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 1이면 어떻게 된다? C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ABC는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얘는 네트워크 규모입니다. 규모. 그러니까 요 주소가 뭐냐면 네트워크 주소라고 그러고 요 주소를 컴퓨터에게 부여하는 호스 주소라고 그래요. 호스 주소. 그러니까 네트워크 비트는 8비트고 호스 수는 여기는 몇 비트? 3, 8이 24. 8비트씩이니까 24비트를 쓰는 거죠. 요거는 9번 비트고 요게 네트워크 비트. 요게 9번 비트예요. 여기는 5비트에서 요것이 5비트고 여기는 8비트, 여기는 8비트에서 21비트를 쓰죠. 요거는 요게 네트워크 비트. 요게 네트워크 비트. 요게 네트워크 비트. 여기가 호스트 비트. 여기가 호스트 비트다. 자, 그럼 네트워크 비트와 호스트 비트가 대체 뭔가를 생각을 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트 예를 들어서 하나 뽑아 보죠. 3번, 128번, 6번, 105번이라는 IP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3번이 바로 뭐예요? 이 3번을 보고 아, 이게 A 클래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A 클래스. 그러면 3번 A 클래스가 시작 번호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자, 0번 반드시 0번이어야 돼. 그리고 000, 000, 0부터 쭉 해서 0, 111, 1. 여기 얼마냐면 0. 여기 얼마냐면 127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120번으로 시작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죠. 그죠? 0번부터 127로 시작되는 IP 주소는 다 A 클래스예요. 이게 네트워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주소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겠죠? 그죠? 이게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면 3.0.0.0 이게 대표 주소고 여기 안에 3.128.6.105라고 하는 컴퓨터 주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부여할 수 있는 컴퓨터 주소가 총 몇 개가 되는 걸까요? 대략 1600만 개 정도의 IP를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IP 프로토콜이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딱 가봤더니 야, 여기는 1600만 개의 IP를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이게 네트워크야. 이런 네트워크가 몇 개 있다는 거야? 1번, 0번 이런 게 몇 개 있다? 총 잘 보세요. 여기 앞에는 9번 비트예요. A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9번 비트. 이거 7비트란 말이에요. 7비트. 그러니까 2의 7승이죠. 2의 7승은 128이거든요. 즉 0번부터 127까지잖아.
그래서 이러한 1600만 개의 IP를 갖고 있는 규모의 네트워크가 총 몇 개 있다? 128개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우리가 아파트가 있잖아, 아파트.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야. 가구수 하나하나의 주소가 다르죠. 그런 것처럼 1600만 개의 IP를 한 네트워크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00만 개를 얘가 표시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호수 주소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부여할 수 있는 주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략 1600만 개 정도를 갖고 있는 규모입니다. 규모. 자, B클래스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비트가 9분 비트고 나머지 여기 6비트하고 여기 8비트니까 14비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32.115.108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디예요? 요 수치를 보니까 이거는 자, 10 000 000 10 00 0000 쭉 해서 10 11 11 11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냐면 128이거든요. 이게 얼마냐면 191이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요 B클래스 네트워크는 이런 네트워크는 바로 뭐냐면 이 네트워크 안에는 총 6만 5천 개의 IP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집단이고 대표 주소는 150.32.0.0이 되는 겁니다. 요게 대표 주소라고 그랬잖아. 요게 대표 주소라는 얘기야. 네트워크 주소가. 이런 게 총 몇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128.0.0.0 128.1.0.0. 이렇게 6만 5천 개가 되는 그런 자료가 총 몇 개? 몇 비트를 쓰니까? 8비트하고 4비트, 8비트를 쓰니까 총 14비트죠. 그러니까 2의 14승계. 개의 네트워크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A는 1600만 개의 그런 규모를 갖고 있는 A 클래스가 7비트를 쓰니까 128개가 있는 거고, 그룹이. B 클래스는 네트워크 주소를 몇 비트를 쓰니까 14비트를 쓰니까 2의 10상. 6만 5천이니까 좀 적죠. 이런 적은 중간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2의 14승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야, 이게. 그러니까 요 주소가 있다면 요 주소, 요걸 보고 요거는 B 클래스구나. 그리고 요 주소. 즉 112.5.0108은 이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컴퓨터의 하나의 주소구나, IP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자, C 클래스는 어때요? 네트워크가 5비트, 8비트 쓰니까 21비트거든요. 21비트라는 얘기는 2의 21승계지. C 클래스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호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바이트를 쓰니까, 8비트 쓰니까 얘는 정확하게 256개를 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번부터 1111 0번부터 바로 255까지 컴퓨터에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3.42.115.68이다. 이런 주소가 있다고 합시다. 자,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뭘 판단할 수 있다? C 클래스구나. 왜? 자, 110, 하나, 둘, 셋, 넷. 110, 요거는 건드린 게 아니고, 1111 까지니까. 이게 얼마냐면 192고, 이게 223이에요. 그러니까 192부터 223 사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C 클래스는 요 범위 안에 들어오면 다 C 클래스고, 그 네트워크는 어떤 거다? 앞에 세 개는 203.42.115는 이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주소고, 그걸 네트워크 주소라고 하는 거고, 이 안에는 0번. 컴퓨터를 몇 개?
256개를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데 얘가 뭘까요? 첫 번째가라면 요게 203.42.115.0이 되겠고 요거는 203. 요건 빼죠. 1번부터 42.115.2번 쭉 해서 맨 마지막에 203.42.115.255가 마지막이죠. 자, 그럼 C 클래스라고 하는 이 규모의 대표 주소는 뭐예요? 요 주소예요. 이걸 우리는 네트워크 주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컴퓨터에다 부여할 수 있는 주소들이 다 뭐다? 이런 주소들이 호수 주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얼마? 255.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네트워크 주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대표 주소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 주소. 그리고 맨 마지막 주소는 보통 뭘로 쓰냐면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써요. 브로드캐스트 주소. 방송용 주소죠. 그러니까 방송한다는 것은 아파트라고 아파트 방송하듯이 모든 가구에다가 얘기하듯이 여기 있는 모든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주소는 마지막 주소로 쓴다. 이게 브로드캐스트 주소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A 클래스는 어떻게 첫 번째가 어디 0번부터 127로 A 클래스는 첫 번째 비트가 네트워크 비트라고 하는 구분 비트고 여기 7비트를 쓰니까 요거 구분하니까 어떻게 돼? 0부터 127로 시작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A 클래스구나. B 클래스는 128부터 191로 끝나면 시작이 되면 이거는 B 클래스구나. 이거는 192부터 223입니다. 로 시작하면 C 클래스구나. 그럼 IP 주소 체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254.12.115.63이다 이런 주소는 있어 없어? 없습니다. C 클래스가 최대니까 이런 클래스는 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바이트 안에는 255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256 쓰면 안 되죠. 한 바이트 8비트에 쓸 수 있는 건 0부터 255까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소를 가지고 아, 이게 A 클래스구나, B 클래스구나, C 클래스라는 걸 판단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34.115.67.154다 이러면 아, 이거 A 클래스네. 이 A 클래스네. 그리고 이 A 클래스는 대표 주소가 34.0.0.0이 바로 대표 주소네. 그럼 여기서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게 0.0.01, 34부터 쭉 주소를 1600만 개를 부여할 수 있네. 그죠? 대략. 아,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고. 요 범위 있는 거 하나 보면 뭐 176이다. 100.58이다. 그러면 아, 얘는 B 클래스네. 왜? 첫 번째 어디 속해 있으니까? 여기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네트워크 주소는 6.42.0.0입니다. 자, 이 부분이죠. 요게 대표 주소고. 이 안에서는 176.42.0.1부터 0.2, 0.3 이렇게 해서 총 부여할 수 있는 게 몇 개? 65,000개가량의 IP를 부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203.42.61.129다 그러면 아, 얘는 뭐야? 아, 이거는 첫 번째가 이 범위에 속해 있으니까 C 클래스구나. 그래서 여기 대표 주소는 뭐가 되고 203.42.61.0이 대표 주소가 되고 여기서부터 203.42.61.1부터 255까지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는 겁니다. 얘네들 다 마찬가지 패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IP 주소가 총 256개죠. 그렇죠? 실제로 C 클래스인 경우에. 그런데 첫 번째는 뭘로 빠지고 네트워크 주소로 빠지고 맨 마지막 주소는 브로드캐스트 방송용 주소로 빠지고 해서 실제로 부여할 수 있는 것 둘을 빼서
254개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주소, 대표 주소 빼고 모든 네트워크에다 다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주소 빼고 실제로 안에 있는 주소 254개만 주소를 부여했어. 어디? C클래스에서는. 그래서 보통 얘는 256개잖아요. 얘는 65,000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걸 두 개 쓰니까 256 곱하기 256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56개. 자, 그래서 A 클래스가 어떻게? 여기로 시작되면 A 클래스, 요걸로 시작되면 B 클래스, 요걸로 시작되면 C 클래스. A 클래스는 총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 여기가 가지수가 256개라는 얘기야. 256, 256, 256. 여기는 두 개의 가지수가 있잖아요. 256, 256. 여기는 256.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A 클래스인 거를 찾아라. 주소를 보고. 그럼 이 범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A 클래스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총 IP 개수가 이만큼에 있는 주소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런 거 하나 딱 써놓고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맞냐. 이게 맞는 거지. 이런 수치가. 왜? C 클래스를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트워크 비트 수가 하나, 5비트, 8비트, 8비트, 21비트를 쓰는 네트워크 주소가 21비트고 호수 주소가 이 호수가 8비트를 쓰는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냐? C 클래스. 호스 개수가 256개인 클래스는 뭐냐? 이거 C 클래스. C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걸 찾아라. C 클래스는 총 호스트 개수가 256개. 그죠? 네트워크 비트가 21비트. 그죠? 이렇게 물어보고. 네트워크 비트가 뭐 14비트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B 클래스잖아. 자,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풀어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자. 네,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200은 A 클래스는 어떻게 돼? 0번부터 127까지. B 클래스는 128부터 191까지. C 클래스는 192부터 223까지죠. 이 범위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C 클래스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첫 번째가 맞죠? 두 번째는 A 클래스 범위고 세 번째는 없어 저런 거. 223이 끝이야. 틀린 것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 한 바이트는 절대 뭐 255 이상이 돼서는 안 돼. 초과가 돼서는 안 돼. 즉 256은 쓸 수가 없어. 왜? 한 바이트에 1111이 다 들어가도 이건 얼마니까? 255니까. 그렇죠? 0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54개죠. 256개죠. 0부터 출발하니까 255가 최대라고. 그러니까 이 중에 225도 안 되는 이유고 이걸 넘으면 또 255라는 그 수보다 큰 256이 나와서도 안 돼. 그러니까 IP를 볼 수 아느냐라는 문제였죠. 첫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특정 사이트에 매우 짧은 ICMP 에코라고 하는 그 신호를 보내면 이에 응답을 하기 위해 시스템 자원을 모두 낭비해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 공격 방법이 뭐냐? 우리가 보통 이런 공격 방법들을 보통 DDoS 공격이라고 하죠. 여러 개의 컴퓨터가 하나의 컴퓨터를 집중적으로 쓸데없는 신호를 보내서 그 컴퓨터가, 공격 대상의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을 DDoS라고 그래요. 그 공격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일단 ICMP가 뭔지 간단하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강의를 듣고 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MP는 IP 상태, 핑, 그러니까 ICMP 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핑이라고 했어. 핑 배웠죠. 오르탕대, 상태, 통지. 지금 안 돼, 왜 안 돼, 이런 거 다 가르쳐줘요. 지금 서버가 죽었어, 포트가 죽었어, 안 돼, 이거 다시 해.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P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IP 패킷의 주소를 해석하여 경로를 결정하며 했던 거죠. 자, 나왔던 내용을 보면 패킷의 주소 부분을 처리하여 패킷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IP 프로토콜의 역할이에요. 비연결형이라는 거, 연결이 안 된 상태니까 헤더를 삽입 캡슐화 시켜서 하나의 프레임화 시켜서 구조를 만들어서 분해 재조립한다. 패킷이라고 한다. 비연결성이다.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개념이 없으면 통신 수립 단계가 없다. TCP처럼 안 된다는 얘기야. 필요 없는 체크썸이 존재한다. 지금 IP 버전 16으로 넘어갈 때, 버전 6으로 넘어갈 때는 이 체크썸이라고 하는 오류를 체크하는 그런 영역은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필요 없다고? 우리는 데이터 링크층이 있잖아요. 여기가 IP, 여기가 TCP죠. OSI로 얘기하면 1번, 2번, 3번, 4번 계층이잖아. 그럼 2번 계층이 뭐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 아닙니까?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 가장 핵심은 오류를 제어하고 흐름을 잡는 거예요. 오류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필요 없는 체크썸이 존재한다. IP 프로토콜이야. 자, ARP와 RARP는 3번 계층인 IP 계층에 속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바로 이 네트워크 상태의 통신선을 확보할 때, 경로를 확보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때 그런 정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ICMP,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상태 오류 정보 핑 설명했던 내용이고, IP 패킷을 처리할 때 문제를 알려줘. 이거 지금 왜 안 돼? 네트워크 지금 오픈되지 않았어. 포트 안 들렸어. 이렇게 다 통보를 해줍니다. ICMP는 TCP 기반의 인터넷 통신 서비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로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 경로, 어떤 상태 이런 메시지를 주어지는 비연결형이다. IP 자체는 다 뭐예요? 비연결형입니다. TCP 계층에서는 TCP는 연결형, UDP는 비연결형이지만 IP는 연결형이라는 거 매우 중요해요. 비연결형이라는 거.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호스트 서버 인터넷 게이트웨이 메시지 제어를 한다. 인터넷 게이트웨이 메시지 제어와 오류를 알려준다. 호스트 컴퓨터, 내가 접속하려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컴퓨터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접속하려고 하는 뭐 포털,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데를 말할 수 있고, 어떤 상태인지 그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트워크상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 오류 메시지를 전송받는 데 주로 쓰이며 인터넷 프로토콜의 주요 구성원 중에 하나로 인터넷 프로토콜의 의존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TCP IP 기반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인터넷이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부 쓸모가 없는 그런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나후에 추후에 생겼던 내용이죠, 이게. 사용하는 명령은 핑, 트레이서트, 그 다음 에코. 이거는 트레이서트는 실제로 어떠한 교환기를 거쳤는지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패킷을 보낸 거, 잃어버린 거, 지금 연결이 됐는지 안 했는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만, 이 트레이서트는 뭐냐면, 그 중간 경유지 있죠? 라우팅에 대한 정보를 다 보여줍니다. 다 어디? ICMP에 존재하는 프로토콜. 자, RBAC는 뭐다? 역할이다, 역할.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업무 분류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관리하는데 회사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잖아. 이 업무는 이 업무만 보여야지 이쪽에 저쪽 업무를 왜 봐. 그렇게 구분을 해서 사겠다. 특정 역할을 지금 역할. 역할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야 돼. 역할. 조직의 사용자가 수행되는 직무, 역할, 직무, 부서, 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사용자가 적절한 직무를 할당되고 적합 접근에 할당된 경우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자기 업무에만 접근할 수 있다. 사용자가 아닌 역할의 임무에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주 변경되는 환경에서 유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주 변경이 된다는 건 그들만의 어떤 업무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체계화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체계되어 있고 어느 질서가 있으니까 새롭게 빠져나가도 새롭게 들어와도 충분히 그 업무에 충실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그때는
최선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한 남용을. 그러니까 이제 공동적으로 업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니까 아까 중앙 통제를 갖고 있거나 국가에서 잘못하게 되면 MAC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통제하니까 대가리가 높은 사람이 마음만 다르게 먹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항상. 예,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롤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근 제어 방식의 하나죠. 그죠? 특정 역할들을 정의하고 각 역할에 따라 접근 권한을 지정하고 제한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역할 중심으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이러한 역할을, 이러한 부서들이 그 자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니까 이거는 ICMP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 thing followed라고 하는 것은 thing 공격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 ICMP에 해당되는 항목이죠. ICMP라고 하는 프로토콜 구조 보면 바로 이 thing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거예요.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에 내가 이쪽 하나의 네트워크에 컴퓨터가 하나 있다. 서버가 있고 여러 개 컴퓨터가 있다. 여기가 인터넷이 있고 내가 컴퓨터가 있다고 하면 이 연결된 이 컴퓨터가 제대로 지금 인터넷을 수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 IP가 만약에 203.42.56.115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ping이라고 하는 명령을 쓰면 203.42.56.115 이렇게 주면 신호가 하나 가서 상태가 어떤지 되돌려 줍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게 이 p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ping이라고 하는 것은 ICMP 안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토콜이고 그것을 우리가 ICMP 에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ping flowed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공격 좀비들을 잡아야 되겠지. 이게 여러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좀비 PC를 할당해서 핑을 쏘게끔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게 해주는 이게 바로 thing followed고 바로 요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죠. 자, brute force라고 하는 세 번째는 자, 저건 어떤 개념이냐면 전수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수 공격. 어떤 컴퓨터의 암호를 알고 싶어. 어떤 서버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입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 비밀번호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비밀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는 거. 네 자리라고 하면 000부터 0001, 0010, 0002, 00, 다 넣어보는 거야. 999까지 다 넣어보는 거야. 이게 전수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로이전 호스라는 것은 뭐예요? 트로이전 목마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순간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여러분께 아니죠. 어딘지 그 공격자가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악해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공격이다. 자, 무차별 공격. 세 번째는 무차별 공격이에요. 특정 암호를 풀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값을 대입하고 보는 것을 의미하고 네 번째 트로이 목마는 일반 사용자에게 특정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서 사용자가 뭔가 터치를 해줘야 설치가 되게끔 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모르는다고 하면 무조건 다 지워버려야 돼요. 볼 것도 없어. 클릭도 하지 마세요. 뭐 사랑하는 친구에 보내는 편지, 안 배우면 후회할 것 같은 악성 메시지를 보내서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악성 프로그램 설치게끔 해주는 그러한 공격 방법.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두 번째, thing followed 공격에 해당됩니다.